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정말 이걸 소화하셔가지고 한국인의 문화문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엄청난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전반적으로 논의하신 각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지만은 그 논리 전개의 틀이라고 그럴까요?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소견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생님께서 이 문화문법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으로 규정하시는데, 그러면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에는 부정적 요소뿐만 아니라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도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문법을 구성하는 12가지 요소를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인용입니다. 자아내는 것으로 논의하시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저는 좀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런 접근이라면 최고 제목이 한국인의 성찰적 또는 비판적 문화문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문법 개념에 충실한 정의로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것 중에 문화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저 문화의 법칙과 규칙들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것도 있는데 이런 정의에 따라서 문법이라는 용어를 쓰신다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기저 문화의 중립적 일반 원칙, 규칙,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이 정의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문화적 문법을 구성하는 중거의 틀로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그 종교적 차원, 즉 유교와 무교로 나누고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을 사회적 차원을 도입한다면은 제가 좀 엉뚱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이 사회적 차원 이렇게 종교적 차원 둘과 사회적 차원 둘로 나누면은 네 개의 유형의 문법 요소가 도출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기술하신 이 내용을 대입해 본다면은 유교적 집단주의에는 가족주의, 연고주의가 들어가고 유교적 개인주의에는 권위주의, 갈등 회피주의, 현세주의가 들어가고 또 무교적 개인주의에는 감성 우선주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 문화적 문법 요소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립적인 용어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서 이들에 대해서 긍정, 부정의 양면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측면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족주의만 해도 사회학자의 장경섭 교수가 긍정적인 측면에 기초해가지고 가족주의적 압축 근대성 이론이라는 걸 학계에 제시해서 서구 학계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생님께서는 문화문법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다운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 동서융합론 또는 동아시아론적인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나 선생님의 문화문법에 대해서 제가 그냥 좀 거시적인 인프레션은 이러한 논지가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은연중에 서구 중심주의에 편향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는 한국 사회에는 근대를 넘어 탈근대로 가기 이전에 정근대적 유산을 먼저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논의를 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화기 이전에 형성된 근본적 문화문법과 19세기 이후 후반 거기서 도출한
그런 파생적 문법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각은 근대화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논의하는 틀로서는 적당할지 모르지만은 근대화 후발국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1930년대 초에 에른스트 블로우가 얘기했던 근대화 후발국에서는 전근대나 근대, 탈근대와 같은 상이한 역사적 시간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이른바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민체 안재홍 선생 같은 분은 조선과 같은 후진 특종사회, 그분이 표현하신 후진 특종사회에서는 정근대와 근대의 다양한 역사적 단계의 정치 문화적 현상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안재홍 선생의 표현입니다. 중층병정론을 주장하시면서 결국은 이런 비동시적 동시성의 현상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보완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정체성을 빌드업 해나가는 것이 후진국의 발전 과정 아니냐, 이런 것을 안재홍 선생도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서구의 근대만을 근대로 보는 동전의 서구 근대성 개념,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소위 다중 근대성 논의가 서구 학계에서도 일반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구 근대의 개인주의 그런 모형을 이걸 유교 근대의 개인주의 모형과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혼종 개인주의 근대성 모형을 저는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교를 선생님께서는 전적으로 공동체주의, 집합주의로 규정을 하셨는데, 또 학계에서는 유교라는 것이 예컨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든지 또는 수기지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해주는 것처럼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을 굉장히 존중하는 개인을 스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사회적 공동체 활동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으로 보는, 소위 이것을 어떤 외국의 학자는 도덕적 개인주의 또는 유기체적 개인주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와 서구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율적 개인주의, 절대적 개인주의, 이들이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좀 더 적어도 개인주의만 놓고 보더라도 유교적 개인주의와 서구적 개인주의가 얼마든지 서로 보완해서 하나의 혼종 어떤 근대성을 가진 개인주의를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너무 서구 중심적인 이 시각에 편향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학자신가요?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관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예. 소박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제 발표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말씀이 대체로 다 거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07년에 썼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에 저도 많은 비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하신 비판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고, 그거를 제가 받아들여서 제 발표 마지막 부분에 한 게 한국인의 문화적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요소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거의 보편적인 것들을 속보적인 것을 합치면 뭐가 되겠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의견에 거의 동의한다고 보고요. 제가 2007년이니까 14년 전에 썼던 걸 보게 되면 6개, 근본문법 6개와 파생문법 6개가 제가 본 거는 비판적인 의식에서 부정적 기능만 봤는데, 그렇게 국가 중심주의가 없었으면 우리가 후발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지금 중국도 다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끌고 나가는 후발 자본주의, 후발 산업화의 그 방식이라는 전부 국가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면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 중심주의가 억압 체제에다가 인권을 탄압하고 여러 가지 중간 집단들, 노동조합이라든지 자율적인 어떤 결사체 같은 거를 억압해서 민주주의가 성장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기능을 했지만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뭐 중공업도 일으키고 문화산업도 일으키고 전자 뭐 빨리 그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국가 중심주의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요소고 다른 것들도 한 12가지 요소들 하나하나 긍정과 부정을 나누어서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대성. 장경섭 교수는 저하고도 가깝고 제가 그 책도 잘 읽고 개인적으로도 저희 옆동 동네 살아서 만나고 하는데 장경섭 교수가 가족주의에 대한 그 분석은 기능적으로 한국의 가족이 경제 성장하는데 단위체가 돼서 경제 성장하는데 노동력을 동원하고 한국 사회가 그 산업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기능적인 측면만 본 것이지 가족주의에 대한 어떤 윤리적 도덕적 평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경숙 교수가 쓴 말 가운데 하나가 패밀리 리버럴리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리버럴리즘 서양 사람들은 리버럴리즘 하면은 개인이 그 리버럴리즘의 주체인데 우리는 가족을 단위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 자유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고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서양의 개인주의가 원칙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파편화돼가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서 동양의 유교 문명을 바라보면서 유교 문명의 어떤 긍정적인 차원을 찾아내는 것. 저기 콜롬비아 대학의 뭐 윌리엄 드베리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미국 하버드에 있다가 지금 북경대학에 가 있나요? 그 누구죠? 그 대만 출신의 중국 유교 철학하는 분.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유교의 긍정적인 점을 찾고 그것이 이제 뭐 중국 문명의 어떤 세계적인 보편성을 찾는 데 기여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그 중국이 미국 서구 중심의 그 세계 문명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유교 문명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든지 보편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연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이 말하자면 저는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하고 유교 문명의 긍정성이 혼합이 돼가지고 국가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지배층의 유지에 기여하고 빈부차나 뭐 환경 문제 불평등이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교 장점을 논의할 때 서양 사람들의 논의를 우리의 관점에서 다시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걸 제가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주장이 상당히 서구 중심적으로 들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살아보지 않고 자기 사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 아까 경희대에서 가르쳤다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같은 사람들. 한국 사회의 나쁜 점이 안 보이고 자기가 살았던 미국 사회의 나쁜 점을 보고 한국 사회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외부자의 시각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 이런 연구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국 사회에서 살았으면서 한국 사회의 애정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자아 비판.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학계가 서양 사람들이 동아시아 문명의 긍정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살리려는 것을 다시 받아들여서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학문적 주체성이 없는 남의 시각으로 또 우리 문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 동아시아 문명이 가지고 있는 저력 이런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한 작업처럼 이 몸에 병이 났으면 해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보약을 먹고 약을 강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섞여 있는 데서 좋은 것만 얘기해서 약을 쓴다고 되지가 않아요. 저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약점과 어떤 해독이 된 요소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것과 단절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한국 사람으로서 서양에서 많이 살아보면서 느꼈던 걸 가지고 다시 한국 사회를 돌아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는 것하고는 다르고 한국 내부의 자기 만족적인 자기 충족적인 한국 사회 비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단 자기 비판을 먼저 하고 자기의 장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자기 문제가 여전히 있고 독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놔두고 자꾸 좋은 것만 얘기하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하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책만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 1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민운동 지도자들, 뭐 정치인들, 매스미디어에서 제가 KBS에서 방송 진행도 해보고 CBS에서 뉴스 앵커도 해봤는데 많은 국회의원들, 뭐 한국의 여론 담당자들 불러서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뭐 대학사회를 겪어보고 뭐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기독교 단체도 일해보고 겪어보면서 아,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 좋은 얘기를 백날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자기 비판, 자기 성찰,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좋은 걸 찾아보자 하자는 걸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하게 됐죠.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그 긍정과 부정을 합쳐서 동서의 문화 융합론이라는 게 세계의 문명이 나가야 될 대한 문명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미래 문명으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우리 건 다 나쁘고 서양 건 다 좋다. 서양 건 다 나쁘고 우리 건 다 좋다는 말하자면 그런 옥시덴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옥시덴탈리즘도 안 되고 오리엔탈리즘도 안 되고 남북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남반구와 북반구.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사회학자 가운데 서던 티오리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의 지금 세계 학문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관점은 노던 퍼스펙티브다. 북반구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데 남반구의 관점에서 보면 밤낮 계절도 다르고 밤낮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서던 티오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명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북반구, 남반구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비교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아직 역부족인데 다음 세대에 의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참 너무 아까 이 보내준 텍스트에서 제가 보고 여러 가지 감명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제가 할 때는 정수복 교수님이 주시려고 한 메시지인 같아서 거기 보면은 읽고도 읽지 않고 알고도 읽지 않고 읽고도 언급하지 않는 그런 한국의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 30년 동안 영문학회 자체 내에서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발제해서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파시즘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숨은 보물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점인데 거기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화적 문법 요소를 이제 찾아내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코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문화적 코드. 그래서 코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요소가 우리 인간의 문화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생각하지 않고 또 표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뭐 익숙하게 unthought와 unsaid와 그리고 unseen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이 숨은 여러 가지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문화문법의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랑스에서 뭐 17년간 계속 저도 이제 미국 쪽이기 때문에 제 사고방식이 아마 미국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1년 동안 한국학을 이제 미국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 미국 사람들이 저는 보는 거를 결국에는 저를 한국 사람으로 보는구나. 한국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질문하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보내주신 여러 가지 그 문화적 문법 코드, 문법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어떤 분이 얘기하는 혼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혼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은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이 낯설게 보는 것이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 문화적 문법이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될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한번 이제까지 해오시지만 앞으로 계속 해오실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은 뭐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한국인의 문법이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나 뭐 스웨덴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개인주의 나라들인데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국민들이 잘 수용을 안 합니다.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스크 써라 해도 안 쓰고 뭐 그냥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측창기에. 지금은 다 씁니다만. 근데 저는 오히려 한국 그 코로나의 그 확진자와 사망률을 줄이는 데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강화시킨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K-방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그것이 보지 못하는 측면은 뭐냐면 제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씁니다만은 저희 동네에 뭐 인왕산도 있고 북악산도 있고 해서 그런 바깥에 야외에서는 답답해서 벗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마스크 쓰세요 저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찰도 아니고 법집행관도 아닌데 남의 일을 이렇게 간섭하는데 그분이 안 쓰는 거는 방역을 해야 되고 지금 근데 논문을 안 쓰냐는 그냥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이게 단죄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무감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고 타인이 자기와 다를 때 어른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자기가 공동체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나머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단죄하고 자기 생각을 안 가지면은 그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거를 극복하고 뭐 피방역 이런 말들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측면도 있고 감시사회. 제가 도서관에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자유롭게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었는데 휴게실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휴게실로 가는데 휴게실도 안 된다고 어떤 젊은 여성이 와서 그거 안 됩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되지 남이 커피 마시는 것까지 와서 간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쪽에서 또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한테 가서 당신 저 사람이 커피 마시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안 된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도서관에 도서관에는 막 찾아가가지고 도서관장이랑 막 와가지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 피해의식 과잉이죠, 말하는 여성 피해의식 과잉.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기는 자기 일만 하고 저는 몰랐기 때문에 휴게실을 먹어도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제가 한 것이고 제가 그거 안 된다는 걸 알고 아니면 도서관 직원이 와서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자율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안 마셔야 되는 건데 자기는 젊은 여성이 자기가 굉장히 무슨 완장찬 사람처럼 해가지고 나이 든 분이 와서 하니까 저 사람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제고 라테로 이런 것이 떠다 해서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참 공동체주의적이고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다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여성이 사과를 하고 도서관장한테도 아니 여기 바깥에 나갈 수 있는 바깥에 테라스가 있는데 그걸 왜 잠궈놨냐고 열어라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막 떨어져 내려서 자살하려고 그래서 그걸 닫아놨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닫을 게 아니라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도서관 사용자의 의견을 물어봐서 해야지 당신 마음대로 하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용자 대표로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서관 직원이랑 회의하는 것도 제가 해봤다. 여기에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을 언제까지 닫을 것인지 언제 열 것인가를 좀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자유주의, 개인주의, 민주의식의 과잉 이런 거 문제가 되지만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에도 그런 점에서 전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unthought, unsaid, unseen 굉장히 아직도 많고 개인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많아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그런 걸 안 느껴봤기 때문에 공동체주의가 좋다, 정의라는 게 좋다 그러지 한국 사회에 와서 진짜 살아보면 답답한 걸 느끼고 그런 얘기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가 돼도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은 굳건하게 살아남아 있고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행정학자고
그래서 김현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제 생각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책은 못 읽고 준비하신 이제 발제문을 읽어봤는데 많이 이제 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또 관련된 다른 분들이 쓰신 것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고 이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우리 현실이 어쩌다 이렇게 이제 그걸 분석이랄까 해석이랄까 한 다음에는 너무 성급하게 처방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저는 돌아오고 생각하는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얘기가 이로 가서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자꾸 밝혀내는 것을 좀 더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역시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 교수님도 좀 성급한 느낌이 있어요. 성급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개인주의적 공동체주의 사회로 가자라는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 교수님은 아까 이제 그쪽에 주청을 둬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화적 문법이랄까 거기에도 좋은 것이 있지 않겠냐, 순기능적인 게 있지 않겠느냐 이쪽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또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라는 말씀을 쓰시잖아요. 유전자예요. 제가 보기에도 무속이라는 것이 이제 본래 우리 조상의 출발점이었고 그 후에 우리는 엄청난 종교적인 외래 종교의 이 세례를 엄청나게 받은 민족 아닙니까? 유교를 강조하셨지만 사실은 불교가 더 오랜 동안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교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무교적인 것이 우리에 남아 있잖아요. 이건 주어진 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 예, 이거는 유전자를 어떻게 바꿉니까? 체질인데. 우리가 한국인의 체질은 있는 것이고, 그건 주어진 것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죠. 예, 백신을 맞는 거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하면서 거기 이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적응해 나간다고 할까 하는 거죠. 우리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화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문화적인 측면도 주어진 건 주어진 거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 엄청난 외래 종교의 저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개인주의 공동체로 바꾸자. 저는 그거는 김 교수님은 아까 이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 쪽을 이제 강조하시고 저는 그쪽에도 동감하지만 저는 요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고쳐지지 않는 거 자꾸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바꾸자 하면은 예, 그거는 좀 모순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건 주어진 것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사회과학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혼자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꾸자 그래봤자 안 바뀌는 거를
자꾸 문제가 있다고 바꾸자 그래봤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지. 이게 언제까지 해서 바뀌겠냐. 그러면 그 방법 말고 우회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바위가 있는데 그걸 계란 던져서 깰 생각하지 말고 우회해야 되지 않냐.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 그 우회 전략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정면 돌파를 안 하면 우회해야 되는데 우회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우회했을 때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문화적 유전자, 뭐 코드라는 말 썼지만 이런 거는 생물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유전자는 생물학적 유전자와 달리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있지만 그걸 의식화시켜 떠올리면은 그걸 우리가 조금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뉴로시스, 신경증이 걸린 사람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나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받고 어떤 성장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두통이 오고 구역질이 나오고 뭐 우울증이 걸리고 이러는데 정신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던 걸 떠올려 가지고 그 순간을 탁 짚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해명이 되면서 아하 하면서 그 순간 그 병이 난다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하고 정신분석을 융합을 해가지고 도정신치료라고 이동식 선생님이라고 훌륭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 보면 도정신치료 보게 되면 그 감정적인 어떤 장면들이 무의식적으로 있던 것들이 가라앉아 있다가 의사가 분석을 통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자기 스스로 각성하고 의식하면서 그 순간에 그게 해결이 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치유 효과를 보는 그런 치료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신분석은 개인적인 무의식과 고쳐지지 않는 병 같은 거를 떠올려서 대상으로 놓으면서 스스로 자각해서 극복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사회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문화적 문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지식인들이 달려들어서 정현도 그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가 한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것도 많고 뭐 겹치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의식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지만 우리들이 문법 말할 때 문법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비유적인 코드, 유전자 그것들을 좀 이렇게 긍정 부정 말고 긍정 부정 너무 좋은 것만 찾아내려고 그러지도 말고 너무 나쁜 것만 찾아내려고 그러지도 말고 객관적 거래를 가지고 한국인의 무의도 비의도 무의식의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행위와 사고의 규칙들을 좀 찾아내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좀 세련화시켜야 되겠지. 연구 방법의 세련화.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 한 10명 정도 소집단 규모로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기 개인 경험하고 저는 개인 경험을 조금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어떤 법칙들이 어떤 문화적 법칙이 어떻게 작용해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개인적 체험과 한국인의 문화를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이 생겨야지 바꿔지지, 이게 안 바꿔집니다. 그냥 문화적 부분을 객관적으로만 놓고 자기 삶하고는 무관하게 놓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게 되면 남의 집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집단적인 어떤 토론이 필요하고요. 서로 이렇게 믿고 자기의 체험을 있는 대로 얘기하면서 놓고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좋은 점, 나쁜 점,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 이런 게 필요한데 일단 그러려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학자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다고 할 수 있죠. 철학자는 더 그렇고 사회학자도 다 마찬가지, 역사학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스스로 성찰 능력을 키우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나의 삶과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다 발표를 하고 그걸 듣고 토론하고 또 한 사람씩 발표 토론하고 이런 모임을 한 번 세션 한 시간, 한 2시간도 세션을 여기 지금 우리 모임 한 10명 정도가 한 10회 정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거는 텍스트로만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 유전자, 무속의 영향력과 유교, 무교 결합체라는 거는 기분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지만은 스트럭처도 돼 있고 스트럭처링하는 스트럭처지만은 이게 어떤 부분 약점을 파고들면서 깰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걸 포기한다는 사회학과 학자로서 굉장히 자기 임무를 오히려 방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기독교를 제대로 믿으면은 상당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삶의 목표나 의미 같은 것이 유교, 무교의 세계관, 인생관, 사회관이랑 충돌을 해가지고 상당히 깰 수 있습니다. 이벽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믿을 때 아버님이랑 집안 식구들이 다 와서 너 천주교 믿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고 전부 그 막 와서 성토를 할 때도 이벽이 끝까지 거부하고 천주교 계속 믿겠다고 해놨으니까 나혜석이라는 사람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기 목숨 바쳐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근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의 문화정법법 제가 안 바뀐다 그랬지만은 1세기 동안에 한국인의 문화정법이 많이 완화되고 바뀐 부분들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기독교가 제대로 한국에 작동한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막스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페미니즘이 작동한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그런 것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바꿔왔는지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것도 또한 연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은 잘 바뀌지 않지만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기분이다. 그냥 우리가 수용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나가야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그렇게까지 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우성 교수님. 네, 우리 정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9분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불교 전공자입니다. 예. 초기 불교 많이 읽고, 달라이라마 책도 읽고, 간디 책도 많이 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의 세 차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소로 이제 물질주의, 감정 우선주의, 가족주의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화의 세 차원을 말씀하실 때 이게 고층이나 키저로 내려갈수록 인간의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생존과 번영에 더 깊이 관련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가지 그 요소도 이게 이제 일정한 정도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늘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감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일정한 정도 연구주의도 필요하고 어쩌면 인간들이 어느 집단의 인간이든지 간에 동서양 관계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런 문화의 유산이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일본 말씀하셨고 한국이 있고 서양이 있다면 이 12가지를 한편으로는 긍정이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도가 지나치면 늘 이게 부정적인 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주의, 공동체주의가 있는데 이제 개인주의만 있으면 이제 초기에 코로나 많이 걸렸을 거고 그러나 그게 개인주의가 억눌리게 되면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테니까 결국에는 이 12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조절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다른 집단이 우리보다 조절을 더 잘하면 그건 우리한테 모범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더 잘하면 그 사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타 문화권과 비교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조절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수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이 12가지 요소에는 다 긍부정의 요소가 다 있어 보이고 저는 이제 불교를 하니까 고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까 말씀 더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그래 이거는 이제 단순히 대화로 되는 게 아니고 무의식 요소를 이제 좀 다스리자면 고도의 명상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달라이라마 같은 주장입니다. 그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예요.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호성 선생님 통해서 많은 이제 불교 쪽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국의 문화 전통 가운데 불교가 강화되면은 상당한 정도로 유교, 무교의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현세 비판적인, 현세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라 더 높은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수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거든요. 그에 비해서 샤머니즘이나 유교는 상당히 현실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종교라서 현세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면 그것에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불교가 원래의 힘을 회복해서 현세 비판적인 요소를 갖는다면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불교사를 제가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불교사가 포국 불교가 되고 현실 불교가 돼서 유교, 무교하고 굉장히 결합이 돼가지고 절에 가면 칠성당도 있고 뭐 100일 기도하고 아들 낳게 기도하고 이런 걸로 바뀌어져가지고 기독교가 그랬듯이 불교도 무교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변질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무교, 유교 결합체를 깰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은 불교의 제대로 된 정상화, 기독교가 제대로 되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유교, 무교 결합체를 상당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종교 세력 가운데서 잠깐 제가 발표한 마지막 6가지에서 한국의 종교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 기독교가 지금 현재 영합적으로 대형교회로 되고 물질주의, 축복주의로 되어버렸는데 기독교의 비판성 회복, 불교의 원래성 회복. 한용운 선생에서부터 수많은 불교 개혁론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다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 기독교가 제대로 되면 많은 부분 그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의 기본이 종교에 있기 때문에 종교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교육, 문화, 가정교육 이런 걸 통해서 순차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 여러 차원에 그래서 이 정치 경제의 차원이 아니라 종교 문화의 차원에서의 심층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종교인과 학자들과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지금 그냥 현세에 적응해서 문법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깊이 들어가려면 명상, 수련, 기도, 이런 또 캐톨릭으로 말하면 피정, 혼자 조용히 있는 그 시간을 갖고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 못해서 지금 고통을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원형질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유교, 무교 결합해 온 거기 때문에 그걸 타파하고 어떤 불교의 원래 본래성, 기독교의 본래 정신이 결합이 된다면 많은 부분 저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쪽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사회학자 원로 선배님 가운데 신영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학술원 회원이십니다. 이분 요즘 고조선 문명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민족주의 과잉에다가 고조선 문명이 중국 문명보다 더 앞섰고 이게 저 페르시아에 거쳐서 핀란드까지 가고 헝가리 문화 이런 것도 한국 문화의 지류야 막 이렇게 주장한다고 과도한 민족주의라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의 그 문화의 저력이라는 거는 홍익인간 장군이 우리는 신화라고 일본 사람들이 신화라고 그랬지만 실제 했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 문화 고조선 문명이라는 게 뭔가 민족주의 과잉으로 막 이렇게 떠버릴 건 아니지만은 그 문화. 그다음에 삼국시대 때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는가? 삼국유사와 특히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의 신화라든지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죠? 고려시대 때 불교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규제하고 정치, 사회생활을 규제했는가. 그런 고층으로 올라가서 그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라 시대의 향가 연구가 국어학 연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인간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규제했는가. 문화적 문법을 그대로 내려가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문화적 문법의 고고화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불교사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불교사, 유교사 전부 다 텍스트를 넣고 경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프랙티스로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를 가지고 추체험을 해서 짐작을 해서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로서는 역부족이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연구할 게 많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영미 사회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논문 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대저이신 책을 읽지 못하고 질문만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꼭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맨 처음에 이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문화적 문법인데 선생님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체계화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6개는 근본적이고 심층적이고 그 다음에는
파생적이고 표충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셨는데 앞에 6개는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100가지의 그러한 태제들을 다 살피시고 거기서 6개로 축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신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근본적 문화적 문법에서 그다음에 파생적으로 나오는 거는 앞에 6개에서 뒤에 6개가 나오지 또 앞에 6개를 제외하고 100개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꾸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 문화적 문법은 100개에서 6개로 축약됐는데 두 번째 파생적 문법 요소는 근본적 문화 문법에서만 파생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소스에서 파생된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견 이제 사회철학이나 사회학을 볼 때 앞에는 이제 근본적이고 파생적이고 심층적이고 표충적이지만 앞에는 그 미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주의, 국가 중심주의 나오면은 거시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회 규범을 얘기할 때는 개인이 문화 규범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문화와 아까 습속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먼저 있고 그 사회 밑에서 개인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습속이나 그 다음에 규범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본다면은 거시적인 것이 미시적인 것을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가가 개인보다는 상위 아니면 조그만 것서부터 하나의 애토미즘으로 해서 방법론적인 개인주의로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방법론적인 전체주의로서 국가에서 먼저 상위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 심층, 그 다음에 파생, 표층이지만 여기는 거시와 미시, 그 다음에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볼 때는 두 번째 파생적 문법 요소가 더 우선적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총 6개, 12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종교 문화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여기서 종교적인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난다면은 거기 나오는 현세적 물질주의인데 우리나라는 그 내세적인 구원 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인 기복 신앙. 차라리 종교가 드러나는 어떠한 현세적인 기복 신앙으로 그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화한다든지 여기서 종교에서 나왔지만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종교를 좀 세속화시킨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거는 종교 냄새가 좀 진하게 나는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현세적 기복 신앙이다. 그런 걸 하나 나온 게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두 쌍의 6개씩 체계가 있는 데서 그거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인가를 보게 될 때 유교와 무교의 결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 6개로 봐서는 무교와 결합은 나오질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유교와 무교의 결합은 유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유일신과 인격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없는 무교와 쉽게 결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교를 얘기할 때 유불선 3교를 얘기를 할 때 그러한 무교와 가장 가까운 건 일단 도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웅전 뒤로 가게 되면은 산신각이 있고 삼성각이 있고 칠성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러한 무교를 불교 속에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유교에서 말하는 대성전 뒤에 삼신각이 있거나 아니면 석전제에서 거기서 구판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교와 무교가 결합됐을까? 그 이전에 이미 불교와 도교는 더 가깝게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교와 무교에서 뒤에 보니까 유교는 약간 이제 뭐죠? 거기 장유유서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러나 무교가 좋은 거는 우리는 고등 종교에서는 신에게 직접 개인의 기복을 물어봤을 때 신은 쉽게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무교는
다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속도주의도 있고 즉발성도 있고 이런 데서 참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6개 차원과 이제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게 끝나버리는데 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이게 안 되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공동체주의가 여기서 나오는데 근본적이나 파생적 중에서 다 공동체주의적인 요소들이지 여기서 개인적인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2개에서 건강한 개인주의가 연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개인주의는 6개, 12개 이외에서 어디서 그 소스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질문 가운데 그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가장 분석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논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직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6가지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관한 걸 제가 일반화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킨다. 서로 내부의 모순이나 긴장이 없는 mutually reinforcing 하는 그런 관계다라고만 해놨지 각각의 12개인데 6개를 나눠가지고 하나가 나머지 5개랑 어떻게 관련이 각각의 나머지 5개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파생으로 와서 파생이 6가지인데 6가지 각각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되느냐. 제가 일반화시켜서 서로 강화하는 관계라고 해놨지 그 구체적인 관계는 어떤 거는 진짜 훨씬 더 가깝고 어떤 거는 별로 관계가 없고 이렇게 거리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접근은 저 혼자 다 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하나하나의 관계를 보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일단 제 연구의 부족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 문법 6가지와 파생적 문법 6가지를 2개를 일단 갈라놓은 이유는 앞에 근본적 문법을 뒤에 6가지가 앞에 6가지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파생적 문법은 근본적 문법 6가지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 밑에 건 근본이라는 건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사적인 어떤 문명의 효과로서 그 종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파생적인 거는 서구 문명, 일본을 통해서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근본이 흔들리게 됐는데 그 근본 흔들리는 거를 근본으로 도전하려고 했던 거는 저는 내부적으로는 동학사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기독교라고 보고요. 또 그 다음에 막스주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전통 종교가 갖고 있던 세계관과 사회관을 흔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현세적인 거로 돌아가고 유교, 불교가 전부 다 형형화되고 본질적인 비판의식을 잃고 동학은 천도교가 됐지만은 3.1운동 이후에 또 전부 사회적이 약해지고 해방 이후에는 훨씬 더 없어져 버렸고 기독교는 초기에 상당히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대한 세력이었지만은 원시 기독교의 요소도 가지고 기독교 있으면서 비판 정신이 굉장히 강해서 양반 상민 없애고 권위주의 없애고 남녀차별 없애고 공동체주의 없애고 개인을 강조하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뎌지면서 해방되고 나 전쟁 겪고 나서 미국에서 구호물자 갖고 또 경제 성장하면서 교회 성장하고 이러면서 한국이 선교에서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국가가 됐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적 성장만 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유교 무교 결합체에 도전을 못한 거죠. 앞에 호성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불교가 훨씬 그렇게 됐으니 가능성이 많은데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소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못했고 막스주의도 한국의 많은 문화적 문법을 고칠 수 있었는데 그게 개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유교 무교 결합체와 식민주의적인 잔재와 결합이 돼가지고 이상한 막스주의가 돼버린 게 북한의 막스주의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내부 외부의 자원들을 소진해버렸다. 한국의 현대사 역사의 150년의 역사라는 것이. 근데 그것들 다시 돌아가자면 그럴 때 원래의 뜻을 되살려서 그것을 건강한 힘을 만들어서 문화적 걸 고치는 힘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라고 바뀌어져요? 가정교육, 학교교육, 매스미디어, 지식인의 역할, 종교, 교회 사찰 이런 데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 통해서 하나하나 예시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바뀌게 되지 성인 된 사람 바뀌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대학 교육을 제대로 해야죠. 중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고 그 이전에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고 그 문화적 문법이 학교 생활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19세 진주 여성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한국에 대한 문화적 문법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화적 문법은 12가지 안에 그것들이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고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그걸 깨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의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봐야 되고 그것들 사이에 모순과 긴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개, 6개 사이에 서로 12개가 막 합쳐서 돌아가게 되면 긴장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 긴장하는 부분을 강화시켜서 따로 이렇게 뮤추얼 리인포싱 하는 거를 서로 막 밀어붙이게 해서 뚝뚝 떨어지게 해서 이 구조를 깨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어딘지 약점이라고 그럴까? 허점이라고 그럴까? 긴장이 일어나는 부분, 모순이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바꿔나가면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젊은 세대 갈등하고 남녀 갈등, 페미니즘 이런 걸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페미니즘과 세대 문제도 한국에 대한 문화적 문법과 굉장히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고, 제가 문화적 문법을 고칠 수 있는 주체 세력을 누구로 봤냐? 젊은 세대와 여성이 고칠 수 있다. 왜냐?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책에는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봤을 때 저는 젊은 세대와 여성 페미니스트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바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문화적 문법에 사로잡힌 운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 운동이거든요.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만 한계도 안고 있어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과 세대 문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과 페미니즘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관계성과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